네, 한 주 동안 치열했던 시장 흐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 김준영의 시황 끝판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수아입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정부의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발표부터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 여기에 국민연금의 리밸런싱까지 여러 이슈들을 숨가쁘게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접어든 7월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미리 준비해둬야 할 핵심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저녁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질 시황 끝판왕의 김준영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도 숫자 3개만 더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21,105포인트, WTI 68달러, 국제금 4,000달러 이탈. 이 세 숫자가 동시에 나온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가가 빠지면 좋은 거 아니냐, 금이 빠지면 위험자산으로 돈이 도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유가 하락은 물가 안정 호재가 아니라 경기 수요 둔화 우려로 해석됐고, 금하락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안전자산까지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현금화 장세로 해석됐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제가 25,500포인트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 주 시장은 그 25,500선까지 시원하게 흔들어버리고 25,10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트가 조금 쉬어가는 조정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AI 파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까지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웨이터가 들어와서 계산서를 내민 겁니다. 자, AI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 건 알겠는데 투자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금리가 아직 높은데 이 비싼 주가를 계속 정당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지금 이 계산서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빠진 이유는 AI가 망해서가 아니라 AI 파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입장권 검사를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종목명 앞에 AI 두 글자만 붙여도 투자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시장은 아주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고객이 있는지, 진짜 수주가 있냐, 진짜 매출이 찍히고 전기료 내고도 남는 장사인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AI 종목들은 먼저 매를 맞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AI 서버가 아무리 천재여도 전원 코드를 뽑으면 그냥 비싼 쇳덩입니다. 챗GPT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답변 하나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투자는 단순히 AI가 좋다가 아니라 진짜 돈이 찍히는 AI를 봐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 초고압 변압기, 데이터 센터, 반도체 테스트, 고부가 기판, 냉각 장비, 클라우드, 이런 곳이 AI 세대의 진짜 톨게이트입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고속도로를 톨게이트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커질수록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길목에 서 있는 종목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나스닥 25,100포인트 하락은 AI 사이클 종료가 아니다. AI 안에서 가짜와 진짜를 걸러내는 첫 번째 체력 테스트 구간이다. 다음 주 나스닥이 25,000포인트를 지켜주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 자리가 무너지면 고평가 성장주, 차익 실현은 한 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글로벌 시장 첫 번째 숫자는 딱 하나입니다. 나스닥 25,000포인트 선, 이 숫자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네, 글로벌 시황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나스닥이 25,000선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다시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나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도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유가는 또 다행히도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최근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또 최근 유가와 금에 대한 흐름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유가부터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WTI가 6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유가가 내려오면 시장은 박수를 칩니다. 기름값이 내려오면 물가 부담이 줄고 물가가 잡히면 연준이 금리를 덜 무섭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시장은 박수를 안 쳤습니다. 왜냐? 이번 유가 하락을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기름값이 싸져도 좋은 게 아니라 혹시 공장이 덜 돌아가서 기름을 덜 쓰는 건 아니야?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트에서 삼겹살이 세일을 하면 좋죠. 그런데 세일 이유가 손님이 너무 없어서 재고를 털어내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가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져서 유가가 내려간다면 그건 호재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수요가 약해져서 유가가 내려간다면 그건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TI가 70달러를 깨고 68달러까지 밀렸다는 건 시장이 이제 단순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값이 내려간 건 맞는데 투자자들이 주유소 앞에서 웃는 게 아니라 공장 굴뚝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소비가 살아있는지, 기업이 재고를 더 쌓는 건 아닌지, 주문이 들어왔는지 이 질문이 나오면 시장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특히 미국 제조업 고용 지표가 흔들렸죠. 제조업 고용이 약해진다는 건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기보다 비용을 줄이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 상황에서 유가까지 68달러까지 내려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가 같이 식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이번 주 유가 하락이 호재로만 안 먹히는 이유입니다. 68달러 부근에서 멈추고 반등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데 전쟁 프리미엄도 빠졌고 물가 부담도 줄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밀려서 65달러 방향으로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기 둔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WTI는 원유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의 체온계입니다. 70달러 위로 다시 한번 회복,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68달러 아래로 꺾이면 체온이 너무 낮아지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고열도 싫어하지만 저체온도 싫어합니다. 지금 유가가 딱 이겁니다. 물가는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경기가 같이 식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다음 주 두 번째 체크 숫자는 WTI 68달러입니다. 유가가 68달러에서 버티는지 아니면 65달러 방향으로 더 밀리는지 이걸 보면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대응을 나눠야 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국제금이 4,000달러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보통 주식이 불안하면 금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도 빠지고 금도 빠졌습니다. 이건 시장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투자자들이 금이라는 방패까지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현금화 장세가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건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닙니다. 일단 현금입니다. 일단 줄이고 보자, 현금 들고 보자 흐름이 나온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 급등주 추격하면 안 됩니다. 수익난 종목도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안전자산도 흔들리고 성장주도 눌립니다. 결국 지금은 종목을 많이 들고 가는 장이 아니라 실적, 수주,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만 압축하는 장입니다. 네, 이렇게 유가와 금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안전자산도 흔들리고 성장주도 눌리는 현재 시점에서 우선 현금을 확보하는 현금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고용지표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또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졸트는 구인 건수가 759만 4천 건으로 예상치 728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노동시장이 아직 버티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날 발표된 12 소비자 신뢰지수는 91.2로 나왔습니다. 이전치 90.6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시장 예상치 94.4에는 못 미쳤습니다. 즉 기업이
기업 입장에서는 구인 수요가 아직 남아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경기가 시원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반대로 소비 심리가 약하면 경기 둔화 걱정이 커집니다. 지금 시장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겁니다. 고용은 버티는데 소비자가 불안하다. 이 조합은 성장주에게 가장 까다로운 조합입니다. 자, 그리고 ADP 민간 고용과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ISM 제조업 PMI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시장은 금리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고용이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 공포가 커집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면 금리 부담, 너무 약하면 경기 침체 우려. 지금 시장은 딱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ADP 민간 고용입니다. 6월에 ADP 민간 고용은 9만 8천 명 증가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11만 8천 명이었고 이전치는 1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즉 예상보다 약했죠. 이건 미국 고용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뜨겁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숫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용이 식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고 하지만 너무 빠르게 식으면 경기 둔화 걱정이 커지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시장은 지금 고용이 식어서 금리는 인하가 가까워질 수 있겠네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경기까지 같이 식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PMI입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53.9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55.7보다 낮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50선입니다. PMI는 50을 넘으면 확장, 50을 밑돌면 위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53.9라는 숫자는 제조업이 아직 확장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공장이 멈춘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기대보다 약했다는 겁니다. 시장은 55점대의 강한 제조업을 기대했는데 실제 숫자는 53.9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은 돌아가고 있지만 시장이 기대할 만큼 힘차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세 번째, ISM 제조업 PMI입니다. ISM 제조업 PMI는 53.3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53.8보다 이전치 54점보다 모두 낮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아직 확장입니다. 하지만 전월보다 둔화됐고 예상치보다 약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 제조업이 꺾인 건 아니다. 그런데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기가 아직 버티고는 있지만 탄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유 재고입니다. 원유 재고는 377만 5천 배럴 감소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290만 배럴 감소였습니다.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건 원유 수요가 있거나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숫자는 유가 하단을 받쳐두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는 단순히 재고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미 이란 협상 기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 감소가 나왔어도 유가가 강하게 튀기보다는 68에서 70달러 구간에서 방향성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용은 예상보다 약했고 제조업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기대보다 약했다. 원유 재고는 줄었지만 유가를 강하게 밀어 올릴 정도의 확신은 아직 부족하다. 즉 시장은 오늘 숫자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아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도 같이 봐야 한다. 이럴 때는 공격적으로 아무 종목이나 따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숫자를 봐야 하고 실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주를 봐야 합니다. 기대감만 있는 종목보다 실제로 매출이 찍히는 종목, 수주 잔고가 쌓여있는 종목,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AI 전력 인프라, K 방산, 실적형 바이오, 수출 실적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글로벌 시황 체크포인트도 4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스닥 25,000포인트 선 지지 여부입니다. 이 선을 지켜주면 기술주 조정은 숨고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하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둘째는 WTI 68에서 70달러 안정 여부입니다. 유가가 이 구간에서 안정되면 물가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65달러 밑으로 빠지면 시장은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제금 4,000달러 회복 여부입니다. 금이 4,000달러 회복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밀리면 시장은 금까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미국 고용과 제조업 지표의 추가 흐름입니다. 오늘 나온 숫자만 보면 고용과 제조업 모두 과열은 꺾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침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시장이 방향을 줄 때 기다리고 숫자가 찍히는 종목으로 압축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시황에서 주목해봐야 될 4가지 포인트 쉽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나스닥 25,000선 지지 여부와 WTI 70달러 안정 여부, 여기에 국제금 4,000달러 회복과 더불어서 ADP와 PMI 결과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 흐름도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녹화를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정말 극심하게 유동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또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등락폭이 너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코스닥입니다. 지난주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코스피 뉴스만 보면 지수가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4계좌는 계속 빠지는 느낌이었죠. 왜냐?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체감 계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 AI 중소형주,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 대부분이 코스닥 성장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코스피가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계좌가 살아나려면 코스닥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코스닥이 93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계속 눌려있던 성장주에 산소호흡기가 다시 연결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너무 대형주 중심으로만 움직였죠. 반도체 대형주, 금융주, 보험주, 전력주 일부만 올라가고 정작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930 회복했다는 건 이제 시장이 다시 중소형 성장주 쪽으로도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930 회복은 좋은 신호지만 아직 완전히 추세 전환이라 보기는 이릅니다. 코스닥이 진짜 살아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930포인트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하루 이틀 반짝 올랐다가 다시 930을 내주면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지수만 올라가고 거래 대금이 안 붙으면 힘이 약한 반등입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성장주 대표 섹터가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최소 2-3개의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시장 온기가 퍼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코스닥은 930포인트 안착이 1차 관문입니다. 여기서 버티고 950에서 960포인트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930을 다시 깨버리면 아직 개인 계좌가 완전히 살아나기엔 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럼 코스피는 어떠냐? 코스피는 코스닥과 그림이 다릅니다. 코스피는 지금 8,925포인트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횡보 중입니다.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고 올라오면서 위에서 산 투자자들이 그리고 아래에서 미리 잡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동시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8,920포인트를 뚫으려면 개인 매수세만으로 부족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야 하고 코스피는 개인 혼자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코스피는 8,925포인트 강하게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 부근에서 계속 막히며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8,925포인트를 거래대금과 함께 돌파하면 다시 신고가 재도전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계속 못 넘으면 시장은 다시 답답한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552원 다시 1,5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율판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국내 증시 수급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건 결국 원화를 산다는 뜻이니까 원화가 약하고 달러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도 환차손 부담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좋아 보여도 환율 때문에 수익이 깎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원달러 환율 1,550원대는 국내 증시에 세 가지 부담을 줍니다.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이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 안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입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하는 기업들은 비용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이 한국을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원화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 나쁜 건 아닙니다. 수출 대형주 입장에서는 고환율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달러로 벌어오는 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면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1,550원대 환율은 분명 부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국내 시장은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코스닥이 930포인트 위에서 안착하는가. 둘째, 코스피가 8,925포인트 저항을 돌파하는가. 셋째,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에서 내려오면 외국인 수급 부담이 덜어주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면 국내 시장은 다시 반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930을 다시 깨고 코스피가 8,925포인트에서 계속 막히고 환율은 1,550원대에서 버틴다면 그때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국내 시장은 희망은 코스닥 930포인트 회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등장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스닥은 930포인트 안착, 코스피는 8,925포인트 돌파, 환율은 1,550원대 이탈, 이 세 가지가 국내 시장의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는 지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코스닥, 코스피, 환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코스닥은 개인 계좌의 채용계,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수급의 바로미터, 환율은 한국 시장의 위험 신호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초록불로 바뀌어야 진짜 반등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코스닥 930선 회복, 코스피는 8,925선 돌파, 마지막으로 환율 1,550원 이탈 여부를 핵심적으로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동안 반도체 중심의 소급 쏠림 장세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그 온기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에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과 전략들 빠짐없이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김준영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움직였던 핵심 섹터와 테마 종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 테마는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또 최근 시장에서 전력기기 섹터가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원님, 전력기기 섹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섹터는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진짜 방송에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죠. 시청자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AI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GPU,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챗 GPT까지 전부 AI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AI 진짜 병목은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결국 전기입니다. AI 서버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전원코드 뽑힌 AI 서버는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괴물처럼 먹습니다. 문제는 뭐냐? 미국과 유럽의 전력망이 이미 낡았다는 겁니다. 송전망도 오래됐고 변압기도 부족하고 차단기와 배전 설비도 교체 주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AI라는 슈퍼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슈퍼카가 달려야 할 전기 고속도로는 낡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력망, 초고압 변압기, 송배전 설비, 전력기기 업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섹터를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섹터로 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섹터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섹터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단순히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 북미 전력망 교체, 노후 송전망 투자라는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붙은 실적형 전력 인프라 대장주입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하느냐? 첫 번째는 수요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한두 개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빅테크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변압기, 차단기, 송배전 설비 수요는 같이 늘어납니다. 이건 반짝 테마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뀌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수주 잔고가 받쳐줍니다. 전력 기기주보다는 말보다는 수주가 중요합니다. 오늘 수주한 변압기의 전력 설비가 몇 년 동안 매출과 이익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은 이야기만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일감이 쌓여 있는 종목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이 부분이 강점에 있습니다. AI 전력 인프라는 성장 스토리 위에 수주 잔고라는 숫자가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미 비중입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의 중심은 북미입니다.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있고 기존 전력망도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전력망 교체와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바로 이 북미 전력 인프라 사이클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단순 국내 전력 기기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전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기업, AI가 커질수록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 길목에 변압기와 전력기기가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그 길목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도 보겠습니다. 최근 지수 변동성 속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은 장대 양봉을 보고 흥분해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좋은 가격에 사야 합니다. 효성중공업은 이미 시장이 전력 인프라 대장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구간 추격보다는 눌림목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 흐름, 거래량, 외국인 기관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효성중공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인프라는 필수입니다.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도 살아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미래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 안에서 대장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효성중공업을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의 실적형 대장주로 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테마로 AI 전력 인프라 핵심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히 효성중공업은 전력 인프라의 대장주로 인정받고 있는 종목인 만큼 급등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또 눌림목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 테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다음 테마는 또 어떤 테마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로 볼 테마는 K방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산은 일반 테마주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2차 전지처럼 수요가 꺾일까 걱정하고 바이오처럼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소비재처럼 경기 따라 매출이 흔들리는 섹터가 아닙니다. 방산은 국가 간 계약입니다. 한 번 계약이 터지면 단기 매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치 일감이 수주 잔고로 쌓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라면은 오늘 팔고 내일 다시 팔아야 합니다. 화장품도 매달 주문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방산은 다릅니다. 한 번 계약하면 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물량을 납품하시오. 이렇게 미래 매출이 통째로 창고에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 실적이 미리 쌓여있는 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시 안보의 시대입니다. 유럽, 러시아 리스크 이후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동은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방산 업체들은 주문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에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K방산이 왜 뜨느냐? 성능도 좋습니다. 가격 경쟁력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빠릅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이건 엄청난 경제력입니다. 싸고 빠르고 성능까지 검증됐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붙으니까 전 세계가 K방산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 K방산의 중심에 있는 대장주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무기 하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K9 자주포, 천무, 장갑차, 항공 엔진, 우주 항공까지 대한민국 방산 밸류체인의 심장 같은 회사입니다. 전차와 자주포가 방산의 근육이라면 항공 엔진과 우주 항공은 방산의 심폐 기능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실적 가시성이 높습니다. 방산주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몇 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방산 수출 매출 인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찾습니다. 앞으로 돈 벌게 보이는 회사, 경기가 조금 둔화돼도 계약이 살아있는 회사, 정부와 국가가 고객인 회사, 이 조건이 딱 맞는 종목이 방산이고 그 대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안보 지출 증가의 직접 수혜주입니다. 전 세계가 국방비를 줄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리고 있죠. 전쟁이 끝나도 무기 주문은 바로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안보 불안을 겪은 나라들은 그 다음 재고를 쌓기 시작합니다. 식당도 장사가 잘 되려면 재료를 미리 쌓아두죠. 국가도 똑같습니다. 전쟁 리스크를 겪은 나라들은 무기를 미리 쌓아둡니다. 그 수요가 바로 K방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장주 프리미엄입니다. 섹터가 살아날 때는 결국 대장주부터 봐야 합니다. 방산주가 움직일 때 시장이 가장 먼저 보는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수급도 빠르게 붙고 외국인과 기관도 이 종목을 기준으로 섹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순히 올랐다 빠졌다로 보면 안 됩니다. K방산 전체의 체온계로 봐야 합니다. 차트도 보겠습니다. 최근 단기 차익 실현으로 주가가 눌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대장주가 쉬어갈 때는 오히려 다시 볼 기회가 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날 흥분해서 따라가는 매매는 위험합니다. 원칙은 분할입니다. 대장주는 눌림목에서 계속 사야 합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 흐름과 외국인 기관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핵심 섹터와 테마 종목들 정리해 봤는데요. 두 번째 특징 테마로 K방산, 핵심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안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함께 발굴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미리 좀 선점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준영 전문가님이 앞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또 어떤 성과들을 가져와 줬는지 상승률 현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6일에 공략해 드렸던 삼양식품 12.39%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한국콜마가 42%의 강한 상승률, 무료 커뮤니티 안에서 공략해 드렸던 효성중공업 단기간 안에 19%가 넘는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387만 3천 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핵심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장이 어렵다고 했죠. 나스닥도 흔들렸고 코스피도 저항 먹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1,55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도 제대로 된 종목, 제대로 된 자리, 제대로 된 타점에서 들어가면 수익은 납니다. 주식은 아무거나 사서 기도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할 자리에서 잡고 매도해야 할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리뷰는 단순 자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왜냐? 수익이 숫자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삼양식품이죠. 6월 26일 제가 109만 원 구간에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현재 121만 7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약 14% 정도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양식품이 100만 원이 넘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14%면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니죠. 이 종목이 왜 올랐습니까? 단순히 라면이 잘 팔려서가 아닙니다. 불닭이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해외 매출로 숫자로 찍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에서 불닭 브랜드가 확산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말보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삼양식품은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109만 원 구간에서 공략을 드린 겁니다. 지금 1차 목표 구간은 125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단기 반등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125만 원을 거래량이 동반해서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전고점 제도전의 다른 게임 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2차 매수 구간 추가 대응 최종 목표가는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단가가 크기 때문에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부 대응은 제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조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콜마입니다. 6월 26일 86,200원 구간에서 추천드렸죠. 현재 12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약 42% 수익 진행 중입니다. 이건 솔직히 아주 깔끔하게 맞았습니다. 한국콜마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K뷰티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금 캐러 갈 때 뒤에서 삽과 장비를 공급하는 ODM 강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랜드사가 해외에서 화장품을 팔면 특히 선케어와 스킨케어 주문이 늘었고
여름 성수기, K뷰티 수출, 인디 브랜드 성장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숫자로 찍히는 실적주입니다. 그래도 86,000원대도 잡아드렸고 지금 12만 원을 넘기면서 40% 정도의 수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10만 원 구간은 1차 목표 구간이었습니다.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했고 현금 확보하는 구간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10만 원 위에서 안착하고 거래량이 붙으면 2차 목표가 구간을 새로 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자 매매하시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디서 일부 익절할지, 어디서 다시 눌림에서 잡을지, 어디가 진짜 2차 목표가인지 이건 실시간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와 최종 목표가는 제 커뮤니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동중공업입니다. 6월 29일 커뮤니티 방에서 323만 4천 원 구간에서 추천드렸고 현재 374만 9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약 16% 정도가 진행 중입니다. 효동중공업도 주가 단위가 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단기간에 15% 이상이면 계좌 체감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이유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사냐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실적에 찍히는 종목을 사냐 그리고 좋은 가격에 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률 리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삼양식품 플러스 18%, 한국콜마 42%, 효동중공업이 14%, 전부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이게 우연 절대 아니죠. 삼양식품은 K푸드 수주 실적, 한국콜마는 K뷰티의 ODM 실적, 효동중공업은 AI 전략 인프라 수주 실적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은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가 찍힌 종목들입니다.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붙은 종목이고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잡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종목은 비싸게 사시면 손실이 납니다. 반대로 좋은 종목은 좋은 자리에서 잡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수익이 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 해드리는 건 단순히 종목만 던져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1차 매수를 하는지, 어디서 2차 매수를 할지, 어디서 일부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번 삼양식품, 한국콜마, 효동중공업은 수익도 결국 그 차이입니다. 종목만 들은 사람과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 기준까지 받은 사람의 계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장세는 아무 종목이나 잡는다고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수가 흔들리고 환율이 부담이고 외국인 수급도 불안합니다. 이럴수록 혼자 감으로 매매하면 계좌가 흔들리죠. 제대로 된 매수 자리, 제대로 된 분할 전략, 제대로 된 익절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승부 공략주 3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기회를 노려볼 만한 핵심 종목들 꼭 공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황 끝판왕의 하이라이트, 김준영 전문가님의 다음 주 승부 공략주 2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다음 주도 시장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벼운 종목보다는 실적과 수주가 받쳐주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부 공략주는 현대로템입니다. 두 번째는 SK 바이오팜입니다. 방산철도 수주 실적주, 다른 하나는 자체 신약을 실제 매출로 만드는 실적 바이오주입니다. 현대로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도 수익이 실제로 발생이 됐죠. 이게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붙는 종목과 수주가 쌓이는 종목으로 판단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단순 방산 테마주가 아닙니다. K2 전차 수출, 철도 수주, 그리고 3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가 깔린 실적형 방산 철도주입니다. 방산 대장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면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철도라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가진 승부주입니다. 특히 폴란드 K2 전차 수출 모멘텀, 동유럽 추가 수주 기대감, 국내외 철도 프로젝트까지 겹치면서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순 기대감만 있는 종목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다릅니다. 수주 잔고가 있고 방산 수출 스토리도 있고 철도 인프라까지 붙어 있습니다. 차트도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8만 4천 원 부근입니다. 고점 이후 충분히 눌림을 받았고 최근 저점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장대 양봉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분할로 잡아야 합니다. 현대로템은 1차 매수 구간은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4만 원입니다. 왜 24만 원이냐면 차트상 위쪽 주요 매물대와 심리적 저항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는 1차 반등 목표로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대로템 1차 매수 구간은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1차 목표가는 24만 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변동성이 있는 방산 대형주입니다.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2차 매수 구간, 그리고 추가 비중 전략, 최종 목표가, 그리고 리스크 관리선은 방송에서 전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이오주라고 다 같은 바이오가 아닙니다. 대부분 바이오주는 임상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임상 성공할지, FDA 승인이 날지, 기술 수출이 나올지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SK 바이오팜은 다릅니다. 이 종목은 기대감 바이오가 아니라 이미 미국 시장에서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는 수익형 바이오입니다. 핵심은 자체 개발, 신약, 세노바메트입니다. 미국 제품명은 엑스코프리입니다. 이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고 있고 그 매출이 회사 실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2,279억 원, 영업이익 898억 원, 그리고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매출만 1,977억 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바이오 좋아 보인다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약이 팔리고 처방이 늘고 이익이 찍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강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나스닥도 흔들리고 코스피는 저항받고 하락 중이고 환율도 굉장히 부담이죠. 이런 장에서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이미 숫자가 찍히는 종목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SK 바이오팜은 바이오 안에서 그 조건을 갖춘 종목입니다. 미국 매출이 있고 세노바메이트 성장성이 있고 적응 중 확대와 지역 확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즉 임상 결과만 기다리는 바이오가 아니라 매출이 커지는 바이오입니다. 차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86,000원대입니다. 최근 긴 조정 이후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죠. 이런 자리는 급등을 보고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박스권 하단에서 분할로 잡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SK 바이오팜 1차 매수 구간은 84,000원에서 87,000원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바로 1차 관심 구간입니다. 1차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왜 13만 원이냐면 차트상 위쪽 주요 매물대 그리고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거래량으로 돌파하면 상단 매물 공백이 노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차 매수는 8만 4천 원에서 8만 7천 원, 1차 목표가는 13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로는 대형 방산주 현대로템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승부주로는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주 SK 바이오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음 주 시장에서 승부를 볼 만한 공략주 두 가지 체크해 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단 한 가지 히든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은 그냥 종목만 하나 던지는 시간이 아니고 시장 안에서 아직 대놓고 박수 받기 전 조용히 무대 뒤에서 몸풀고 있는 종목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K 방산 흐름과도 연결돼 있고 여기서 우주 인터넷 적에도
위성통신, 스토리까지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 엔진이라면 이 종목은 눈과 두뇌입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리 좋은 전차와 미사일이 있어도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보고 누가 연결하고 누가 통제하느냐, 그 역할을 하는 회사, 레이더, 전투체계, 지휘통제 시스템을 담당하는 방산전자 기업입니다. 전쟁에서 눈이 되고 신경망이 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통신 인프라는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적에도 위성통신, 우주 인터넷, 위성 안테나 기술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보겠습니다. 목표는 1차 목표가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5천 원까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매수가는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차 분할 구간, 추가 매수 타점, 비중 조절까지 제 커뮤니티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히든 종목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현재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